주제가 고향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은 공간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영어로 테리토리얼리티라고도 하고 그걸 좀 강조해서 표현해서 테리토리얼 임페라티브, 모든 동물은 영토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있다. 임페라티브는 이제 윤리학에서 쓰는 지상명령이란 말인데 영토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 공간에 대한 느낌이 나온다.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간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되게 공간을 우리가 볼 때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가까이 있는 것에는 자기 중심이 있고 멀리 있는 것은 사라져서 안 보이게 원근법에서 소실점이라고 그러는데 vanishing point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생물적인 존재로서 인간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또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 두 가지가 겹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광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필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간을 하나의 테두리로 파악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중심에서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 공간이 마음에 드는 공간으로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첨부해서 하나 더 붙일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능이 그대로 늘 작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변형이라고 했습니다. 변형 가능성이 늘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형이라는 거, 늘 우리 어떤 본능이 있다 그래서 본능 그것이 늘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늘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 더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의식이라는 것은 시에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시에서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글을 그전에도 많이 쓴 일이 있습니다. 시라는 건 천천히 생각하게 하는 거 우리 사고가 작용하는 공간을 포용하려는 노력이다 이런 주장을 해본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공간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우리 삶의 틀을 생각하는데 작용하는가 이런 얘기를 주로 했지만은 한 가지 여기 더 보태서 얘기한다면은 마음에도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응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더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시라는 것은 천천히 마음을 사물에다가 작용하게 해가지고 사물과 사물 사이의 공간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런 사이에 마음 천천히 움직이니까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다도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그냥 목마르다 그래서 허겁지겁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하면은 마음의 공간이 여유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차를 천천히 차의 맛을 감식하면서 또는 일본식 다도로 하면은 차가 끓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주의를 하면서 차를 마시게 되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게 사람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고 여기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앞으로도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공간은 최소한도의 필요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사람 심리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원초적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집을 선택하고 고향을 선택하고 하는데도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향의 주제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헬달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임쿵프트라는 시인데 그 시를 직접 해석하는 것보다 하이데거가 그 헬달리는 시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달리는 시에 대한 해석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서 여기 했습니다. 하이데거가 주려고 하는 것은 귀향의 정신체험의 해명입니다. 고향과 집에 돌아오는 것은 이 정신체험의 과정을 거치는 일입니다. 처음에 고향에 돌아오는 건 기쁨의 체험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하이데거의 생각 중에 하나죠. 근데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의 원천이 뭐냐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기쁨을 많이 갖다 보면은 밝은 것이 뭔가 인생에서 밝은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다스 하이테러라는 청명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시레니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평정도 있는 걸 말하는. 또 하이테러는 흥분하는 것도 얘기하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밝은 빛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청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연이라는 게 또 인생이라는 게 신성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일리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명함에 이르고 신성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이것은 신의 근접에 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이런 신의 근접에 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의 근접에 가지만은 신을 내 것으로 할 수는 없다. 하일리게 성스러운 걸 내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아주 되풀이해서 강조되고 이건 하이데거 철학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신성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 이런 허세는 부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이해는 그것을 가까이 가면서 그것을 일정한 거리에 존재하는 신비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원에서 나오는 영적 경험이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신성함은 스스로를 유보한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여러 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슈파하는 아끼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있다. 고향 산천의 신성함에 대한 깨달음은 매우 특정한 개인적인 체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이 어떤 확정된 진리를 완전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귀향한 방랑자, 여기에서는 시인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 니안드레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말을 모릅니다. 고향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을 줄을 아는 사람들, 조르크상 회렌데라고 독일어 조심스럽게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알지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귀향한 시인은 고향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그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접해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비밀을 알고 생각하고 그러는 사이에 조심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함이라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지키는 거지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신의 부재, 신이 거기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게 아니죠. 부재를 오래 견딜 수 있는 긴 참을성을 가진 긴 기다림의 인간. 네. 재밌는 표현이죠. 긴 참을성을 가진 긴 기다림의 인간. 아니, 그 말을 압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초에 시인의 말을 돌보는 자,
그걸 돌봐야지, 조심스럽게 돌봐야지 그냥 한번 들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쉽게 왜곡되고 변형되게 됩니다. 이건 시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시인도 한번 깨달았다 그래서 그냥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 깨달음을 늘 갱신을 해야지. 갱신하는 데는 고향 사람들하고 이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건 강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고향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서, 아,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알았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의 유혹에 대해서 썼는데, 도시는 뭐 다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도시라는 걸 사람들이 왜 좋아하느냐 하면, 사람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만은 공동체라는 게 또 속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고자 한다. 그럼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려면 은둔을 하면 되지. 옛날에 이제 동양에서는 산천으로 갔는데, 은둔으로부터 풀어나면 불안하죠. 사람이라는 건 늘 도시 공간이, 인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라는 것은 인간이 한정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안전한 곳이면서 또 동시에 공동체적인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공간에 대한 인간의 요구, 여기에 비추어볼 때 도시라는 건 적절한 공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도시로 가고, 거기서는 사회활동, 사회 상승, 계층 상승, 사회관계, 교우, 오락, 이런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도시 건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원도시, 가든시티라는 거. 사람 자연이 없이는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지기 때문에 자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과 농촌을, 자연과 도시를 하나로 합치려는 계획을 에비너저 하워드라는 사람이 19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데서 모범이 됐다. 그것은 도시하고 이 농촌하고를 합쳐가지고 또 자연하고 도시하고 합쳐가지고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한 거였다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고 중심부가 있고 또 이 도시 주변하고 중심부 사이에 또 하나의 그린벨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있고 길마다 가로수들이 많이 서 있고 이런 얘기들을 했고 또 시설물들이 많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시설들이 많죠. 근데 하워드는 도시계획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 협동사회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오퍼레이티브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거, 크로포트킨 같은 사람, 또는 그 전에는 후레 같은 사람이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시를 공동체에서 관할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지만은 그래서 공동체에서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세를 주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도시 시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자연과 도시적인 요소를 합친 건데 이것은 공장 얘기예요. 공장은 윌리엄 맥도널이라는 사람하고 미카엘 브라운가르트라는 두 사람이 생긴 건설회사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로 물건도 제조하고 집도 지어야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원칙인데 장사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은 유명한 책에 크레이들 투 크레이들, 그러니까 요람에서 요람에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들 때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확실한 사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From cradle to grave. 요람에서
죽을 때까지 사회가 보장해준다 할 때 from cradle to grave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을 조금 바뀌어가지고 from cradle to cradle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circular economy, 그러니까 순환 경제라고 그래서 뭐든지 재생해서 다시 쓰는 거. 그러면서 공장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연 속에서 해를 느끼면서 해가 지고 뜨는 걸 느끼면서 나무를 느끼면서 경치를 보면서 물을 보면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지은 거. 이거 뮬러라는 이제 가구 회사를 그렇게 지었는데 그 예를 여기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인 것은 이렇게 재생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건물을 짓 때 경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건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그런 발상이죠. 이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 친화적인 얘기를 몇 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가 되려면은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인간이 자원도 없어지고 공기도 탁해지고 그래가지고 살 수 없는 지구가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이런 실질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환경이라는 게 신성한 거다. 자연이라는 건 하이데거가 발상한 것처럼 신성한 건데 이 신성한 것을 우리가 망가뜨리면서 산다는 거, 인간은 본질적인 그 삶의 형태를 망가뜨리는 거다. 이 두 가지고 정신적인 이유하고 물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죠. 정신적인 것만 하다 보면은 못 살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깊은 생태주의자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Deep Ecology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르웨이의 아르네 네이스라는 철학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이스는 환경 친화적으로 사는 게 환경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 실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 발전을 하려면 환경에 친화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환경론자들 얘기는 이렇게 지구가 환경 파괴적으로 나가다가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독재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네이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환경지혜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피라고 그러죠. 소피아는 지혜니까 에코소피아. 환경의 친화적인 그런 지혜를 길러야 된다. 자연 속에 자기가 누군가, 다른 동물하고 다른 생물체하고 살아있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겠다. 이런 걸 하면서도 재밌는 얘기는 자기가 추구하는 환경 지혜를 에코소피 T라고 영어로 표현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T라는 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명을 트베르가슈타인이라는 산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휴가만 있으면은 그냥 산으로 돌아왔어요. 오슬로에도 아파트가 있었지만은 오슬로에서 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트베르가슈타인이라는 그 자기가 살던 그 산, 거기에 오막살이, 거기에서 T자를 따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건 에코소피아 T, 환경지혜 T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환경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지만은 그 발견의 방법이라는 거, 발견의 결과라는 건 각자가 다 다르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건 에코소피아 T. 그러니까 안국동에서 사는 사람이 에코소피아를 하려면 에코소피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공통된 것이면서 또 동시에 자기의 독자적인 에코소피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에코소피 T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방식으로 당신들도 다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당신들도 당신들의 본질이 뭔가를 잘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